대테러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에 따른 테러에 해당되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테러라고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첫째는 사건대책본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을 해하는 목적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러 방지법의 배경 자체가 2016년도에 작성이 됐지만 15년도에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130여 명의 사망과 8명이 조직적으로 작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경찰의 능력을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거기 테러방지법상에 경찰청장이 요구 시 군 특공대도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러방지법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파트고, 두 번째는 피해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딱 한 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크게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테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네. 군대가 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없죠. 사건 다 끝났죠. 전혀 그런 건 없고 경찰. 그 다음에 네.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않죠.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테러 관련해서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이거를 테러라고 인정하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다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테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오래 하는 거 무익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인 또 생각을. 박근혜 전 당시에 2006년에 야당 대표였죠. 당시에는 테러 방지법이 없었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이거를 테러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그때는 테러의 정의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의한 바가 없어서 아마 그때는 전부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테러라고 다 생각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법은 일방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만들죠. 네. 당시에도 한나라당도 제1야당 대표의 생명을 노린 테러라고 했고, 이 테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야당 정치인 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범죄자가 범행을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을 정치인이라서 그런 거죠. 네. 정치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런 네. 거고. 그러면 이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야당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정치인으로서 야당으로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죠? 그 상황에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테러방지법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살인미수라는 거는 뭐 이론이 여지가 없을 거고, 이게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게 뭐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각 기능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을 갖고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거죠.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조인으로서 제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가 아니라 명확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테러라고 해석하는 걸 미루는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빨리 국정원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의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무조정실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사건 수사야 뭐 검찰과 경찰에서 하는 걸 텐데 전반적인 정부의 대응 아니면 판단, 상황 인식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우리가 박근혜 전 야당 대표의 2006년 피습 정치 테러 리포트 대사에 대한 테러 2015년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는 피의자 정보가 바로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의 판단이란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위치가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이 답변하신 걸 보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도성이 미흡하다라는 심의위원회 판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거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거고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판단하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별도로 열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은 별도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9일 만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20일 동안 수사하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마치 경찰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이 진행되면 신상정보가 공개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요. 네. 근데 아마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그 사례들과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 범죄자에 대한 인권들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조금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좀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을까 않습니다. 싶습니다. 2015년에도 법령은 동일하게 있었어요. 법이 달랐을 뿐이지 피의자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5년에 아주 옛날 일도 아닙니다. 그새 사실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지금 피의자의 인권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만 시대적인 변화도 있을 거라는 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소가 되는데 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기소가 된 이후에도 신상 공개가 안 됩니다. 왜? 원래 중대범죄가 아니었다가 중대범죄로 판정이 되어야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신상 공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신상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가 되고 나서 현위 사실이 공개되는 것 외에 이 신상 공개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상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인물의 중요도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들 여론을 전달을 해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는 수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정부가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을 수사에 관여를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관여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하는 거는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적절히 관계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단의 장인성과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는 이분을 처벌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과 이 비교 형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의 상식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죠. 수사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오늘 기소가 되면 기회를 놓칩니다. 정부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재판 내내 이게 다시 국민들의 갈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테러 센터장님, 네. 최근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연적 있으십니까? 네. 언제 여셨습니까? 작년 알겠습니다. 10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테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책위원회는 따로 연적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아직까지- 실무위원회는 연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센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대책위원회 간사가 센터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다 연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법적으로 테러인지를 떠나서 그건 나중에 판단하지더라도 이런 일이 이제 4월 10일 선거도 있는데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테러인지 아닌지 판단은 이제 조금 뭐 나중에 결론이 나더라도 그래서 총리님께서 지난주에 그 바로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하고 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요인 경호 대책에 대해서 먼저 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유념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는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 테러인지 명확하게 판단 안 하니까 답답했는지 오늘 부산지방검찰청이 기소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안의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임이라고 명확하게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유관기관에서 판단 안 하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취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ELS 관련된 질의가 많은데 혹시 은행의 ELS 판매 아예 금지하실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중인데요. 그 검사 결과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분석을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은행이 ELS 판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져야죠. 아니요. 책임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책임질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나. 갑자기 질문하셔갖고 제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폐해가 크다면서 예대 마진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했고 당시에 금융위원장님도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그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뭐 은행들이 이자율 담합해서 공정거래법상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자 이 부분을 제한하는 법안들 통과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은행들이 법에 위반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 위반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예대 마진이 많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뭐 어떤 법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게 사회적 상식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자를 제한하는 게 저희 국회의 역할인 거죠. 금융위원회가 입법부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예대 마진 크다 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여쭤보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이자 장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못하게 되면 당연히 비이자 수익으로 눈 돌릴 수밖에 없고 지금 비이자 수익 중에 ELS 판매가 5대 은행 경우에는 80%입니다. 수수료에. 그러니까 은행을 지금 뭐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금융위원회 자체가 기본적인 이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뭐 예대 과점폐해가 크다고 하면서 법 개정도 없이 죄악시 시키고 그러면 ELS 판매를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 감독도 안 하고 아시다시피 ELS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수익 구조가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는 비대칭적 상품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알면서도 ELS 손실 사태 2008년, 15년, 20년에 계속 일어나는데 금융 당국이 계속 불안전 판매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만 하고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ELS 판매에 집중하고 불안전 판매를 계속하는 데 대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책임을 뭐 이렇게 막 둘러 말씀하니까 뭐 제가 뭐라고 갑자기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예대 마진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ELS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ELS 판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예대 마진 얘기는 작년에 했다는 얘기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할 때 더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고 매번 그때마다 금융위원회는 항상 불안전 판매 현황을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